아니 그러니까 북한 가서 살 생각은 없다라고 뭐 그랬다는 보도. 68년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참 묘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 차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서가 똑같구나. 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구나라는 거는 들 때마다 절감을 하게 되는데 행태가 똑같아요. 저기 그러니까 히피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그 소동을 보였던 신좌파라고 좌익으로 자처했던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련 가서 살겠다고 이런 사람 사회주의권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 없었습니다. 뭐 한둘씩은 늘 나오고 하지만 없었어요. 그게 참 묘한 겁니다. 막 떠들어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좋은 거죠. 자본주의 세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체제를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소련에서 그러면 수용소 갑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본부처럼 저거를 견디지 못하는 저는 늘 결국에는 이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역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정신적 역설이 늘 있기 마련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예를 보면 압축 성장을 한 만큼이나 또 압축적 지금 혼란과 고통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혼란, 고통도 압축적으로 이렇게 포개져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유럽이 지금 우리의 세대들하고 똑같은 계층. 그러니까 시대적 병리들이 마구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60년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러니까 뭐 386 세대들도 그렇고 지금 신세대의 아까 그 데모하던 그런 친구들도 제재해야지 하나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뭐 직접적인 어떤 선동적 정책 이런 것보다도 또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이슈 파이팅도 중요하고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꿰뚫어보고 통찰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때로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이제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고 마음이 이제 다급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한번 짚어봐야만 정확하게 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싸울 수가 있고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출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꼰대 가수입니다. 막 꼰대입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숫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하게 순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는 쪽이지. 그렇습니다. 마냥 달래가지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오냐오냐만 이렇게 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폭하게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는 또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달래기만 해서 사탕만 자꾸 주고 하면 이빨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이제 라이트 밀즈 저는 이제 사회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사회학자죠, 사회학자. 빠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이 사람의 책들 이제 중요합니다. 파웨이, 리턴이
이런 어떤 책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러니까 라이트 밀즈의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를 떠나서 많은 게 좀 낡았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당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반영을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걸로서는 자료로서는 소중하지만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학문적 제작보다도 라이트 밀즈가 가장 그 유명하게 된 책은 희한하게도 이 책인데요. 리슨 양키, 양키들아 들어라. 누가 또 저 책을 참 제목을 봤어요. 표지 제목. 양코맹이들아 들어라 뭐 이런 제목으로 찾아보시면은 같은 책을 그냥 리슨 그 들어라 양키들아가 아니라 양코맹이들아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번역자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발랄한 분인 것 같은데 다 비슷한 부류들로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 밀즈가 이제 그 쿠바 혁명 이후에 이제 취재를 가서 당시 이제 쿠바 혁명의 주역들 사람들을 쭉 만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거 뭐 예전에 이제 좌익 서적에 이제 운동권 서적에 기초적 명제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면은 야 미국 나쁜 놈 만산 미국탄 미국은 악독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굉장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책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본인 이야기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실제로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혹은 워딩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겼는지 글쎄요.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쭉 돌아보고 뭐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나는 쿠바 혁명을 지지하고 싶지 이 혁명에 미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공식적 반응을 지지하지 않는다. 참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나는 쿠바 혁명을 지지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 얘기죠. 그죠? 쿠바 혁명 만세 그 이야기야. 저 리슨 양키 연구하는 쿠바 혁명 만세입니다. 그 다음 목차 그냥 쭉 보십시오. 이 책 안 읽어보셔야 됩니다. 쿠바가 뜻하는 것, 우리 혁명, 양키들이 벌이는 반혁명, 자립경제체제의 확립, 쿠바와 공산주의, 혁명적 정렬, 쿠바 문화, 양키가 뜻하는 것. 막 그냥 양키들한테 막 퍼붓는 얘기 같죠? 딱 뭐 목차만 보면. 그 다음 이 사람입니다. 진보적 사회학자. 그렇습니다. 진보적 사회학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진보라는 단어도 좀 안 좋아합니다. 좀 어떤 때는 좀 통속적으로 진보 그러면 진보는 개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도 하는데 과학 기술은 진보하지만 그 외에 인간성, 인간 본연의 문제 그런 부분은 진보 잣대 갖다 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말 안 듣는다고 킬링필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보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 그래서 진보를 자랑스럽게 이제 뭐 좋게 쓰일 때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 레토릭을 가지고 진보적 사회학자. 원판 그 빨갱이인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서도 진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다 쓸모 있는 바보들입니다. 사실은 심오한 바보들입니다. 심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바보입니다.
화이트 컬러, 뭐 파워 엘리트 다 패자되는 뭐 중요한 책이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냥 굳이 꼭 읽어봐야 될 만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는 알 만하다. 뭐 근데 어떻든 이제 이 사람의 그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에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이제 나쁘게 보는 권력층, 지배층,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엄청난 분노, 불만 같은 것들을 그 자신의 학문적 또 동력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물론 학문적 저작들의 뭐 감정적 은사는 없는 거지만 거기에 레토릭을 살살 붙여놓고 보면은 아주 뭐 험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 리슨 양키의 본문 중에 전쟁, 지식인들이 이제 아까 사르트르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다 뭐 희한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전쟁을 쉽게 떠들어대는 이제 특성을 보이는 게 대체로 지식인들이 멍물들이 좀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너무 없어요. 전쟁 이야기하고 사람 죽고 사는 걸 아무렇게나 막 역할의 필요가 많아요. 폭력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뭐 혁명의 불가피성, 불가피한 희생,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는 당연히 희생자가 난다. 뭐 그런데 양키여 당신들이 가담했던 전쟁에서 당신들 군대가 저지른 어마어마한 살육을 생각해라. 그것이 아무리 비도덕적으로 보일지라도 살생의 목적과 결과는 때와 곳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당하다. 너희들은 나쁜 놈이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쿠바에서 우리는 정당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냈다. 사람 정말 많이 죽입니다. 뭐 킬링필드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그 규모에 비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그 뭐 쿠바 사람들이 쿠바 혁명가들이 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서 쭉 가는데 저는 예전에 저걸 보면서 지금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앞에 사르트르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동들을 죽이 없애라 라고 사실은 사르트르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긴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심정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게 문학가가 원래 그렇게 했죠. 학자들은 그렇게는 안 하죠. 이 사람보다 더 비비 꼬아서 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에지 카죠, 그죠? 뱅뱅뱅뱅 돌리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 자 이른바 이제 쿠바 혁명이라는 거. 노란 부분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제 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제일 그 왼쪽 편에 있는 이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저 사진에 제일 왼쪽 편에 있는 피델 카스트로. 그 다음에 한 사람 건너서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베레모슨, 저 베레모 사진 지금 유명하죠. 얼굴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체게바라입니다. 근데 참 쿠바 혁명이라는 게 조금 좀 희한한, 저기에 저런 용어가 붙을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낍니다. 50년대인데요. 뭐 무장봉기로 뭐 정권을 잡았다 그러는데 82명 어마어마한 숫자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82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인파가 불어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지만 어떻게 된 참인지 여기 이제 그때 바티스타 정권이라고 이래 있었는데 그럼 뭐 그냥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 뒤에 바로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혹시 그 대부 영화 보신 분들 대부 2 거기에 그 알파치노가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대부 2의 주요 무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쿠바고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 그래서 한번 그 재미삼아 한번 그 있으신 분은 한번 영화 새삼아 그렇게 그대로 보시면 많은 걸 또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82명이 못 들어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은 82명을 제외하고서는 장군 같다고 느낍니다. 막 불어나고 어쩌고 이런 거. 바티스타 정권, 바티스타가 그냥 도망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 혁명 같지는 않죠. 중국 혁명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은 매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우 사르트르스럽다. 매우 68스럽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굉장히 폼들, 예, 그렇습니다. 패션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예, 잘생겼죠. 예, 잘생겼죠. 이제 정권 잡고 나서 59년도 이제 그 카스트로 기자회견 장. 근데 이제 그 라이트 밀즈가 막 이 열정적으로 불을 뿜듯이 리쌍양키 뭐 이렇게가 쓰는 거와는 뭐 참 어울리지 않게, 모든 혁명에는 적어도 도전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더라면은 고통받는 민중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 악랄한 착취, 자본가 돈 뜯어먹고 민중은 고통에 허덕이고 굶주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이게 물론 바티스타 정권은 무지무지하게 부패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쿠바를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바티스타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까지 할 만큼이나 뭐 부패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는 다르게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되는 혁명의 사회 경제적 원인 이렇게 좀 달라요. 안 맞아요. 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지금 아닙니다.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무지무지하게 잘 살았다는, 희한합니다. 잘 사는 나라였다. 베네수엘라는 뭐 산유국이고 뭐 이런 거 잘 살았다는 거. 아르헨티나 뭐 이런 경우하고는 또 경우가 좀 다르고. 어쨌든 쿠바도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바티스타 정권의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빼놓고서 뭐 설탕 경제 이런 설명이 나오고 하지만 그거하고도 이제 조금 별 관계 없고 사실은 이제 잘 사는 나라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스트로라는 인물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권을 잡고 나서 좌익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할 만큼 희한한 케이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뭐 제3세계 혁명 운동 현상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한 예로서 들어집니다. 권력 잡고 나서 소련권으로 넘어가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꼬신 사람은 체게바라가 그렇게 했답니다. 체게바라가 이제 먼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카스트로한테 불어넣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게바라의 은행의 이제 그 흔적들이라는 쭉 보면은 글쎄요, 뭘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무슨 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구호만 따라가도 되니까. 김일성 주의자가 되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A4 한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A4 한 장은 그 10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A4 한 장에 딱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사파 김일성 주의자 되는 거는 한 장이면 됩니다. 김일성이가 자본론을 읽었겠어요? 뭘 봤겠어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 권력에 대한 집착만은 매우 강했다. 이념은 없었지만 뭐 이런 사람입니다. 네. 막스 레닌주의를 부르는 것은 개발하다 그러는데 개발하고 마르크스나 레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모습은 보이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서고 나서 쫙 몰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합니다. 국유화 다 시키고 뭐 소련식 흉내내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용소에 넣기도 하고 사람 처형도 시키고 막 이렇게도 쭉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소련식의 이제 복지 정책들도 막 도입을 하고 막 합니다. 뭐 한때 막 이야기되고 있었던 한국에 바보 기레기들 굉장히 많죠. 베네수엘라 이거 물어보고 차베스를 따라가서 했던 바보들은 예전에는 이제 쿠바 카스트로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이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기도 좀 민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하는데 한동안은 표가 안 났습니다. 쿠바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표시가 안 났어요. 소련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게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소련 진영의 붕괴,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 전체 붕괴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사실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엉터리였던가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쿠바 100억 달러. 네.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무상으로 100억 달러. 무상 100억 달러. 군사 부분에서만 지원. 그 외에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형제 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참 표현 멋있나요? 네. 줍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기생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거느리는 거고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중화체제 비슷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딱 끊어지고 나자 이제 그러니까 라이트 밀스가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았던 가슴 뛰면서 외쳤던 리슨 양키 이렇게 외쳤던 쿠바 혁명의 결과가 무엇이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합니다. 체개발 상품이죠. 상품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별로 뭐 이야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 사르트르 구토 그거 보셨던 그 부분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개발하고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똑같은 면모가 나오거든요. 네, 똑같은 면모가 나옵니다. 아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IS 아시죠? IS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권태에 못 이긴 모험을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깠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아시죠? 보도로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젊은 여성 중에 어린 여성 소녀 수준의 그런데 또 낭만적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끓어오르는 혈기를 못 참아서 뭔가 주먹질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전 세계에서 일본 친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인종을 낙마하고 이
모험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던 뭐 이런 면모들을 좀 보게 되는데 정치적, 낭만적 뭐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군다나 쿠바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쿠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쿠바 내에서, 쿠바에서 살면서 그 민중들과 함께하면서 민중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같이 느끼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분노를 축적해 아니잖아요. 한탕하러 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 또 소모를 하고 소비를 하고 낭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아 무슨 뭐 티셔츠 같은 거 있더만요. 입거든. 그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워지겠죠. 쪽팔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결과가 이겁니다. 리슨 양키 쿠바는 매춘 국가가 됐어요. 리슨 양키가 아니라 리슨 밀슨. 야, 이 사람하고 하고 싶죠. 현재 쿠바의 최대 산업은 관광 산업입니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매춘 산업입니다. 쿠바 최대 산업은 매춘 산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녀들이잖아요. 이 늘려가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얌전한 사진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티스타 정권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결과를 놓고서 이제 밀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E.H. 칸한테 물어보고, 사르트르한테 물어보고, 이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좌빨들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그냥 고개들을 피해버립니다. 나라를 만들고 일으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망가뜨리고 날려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번 제대로 망가지고 나면은 회복 못합니다. 전쟁,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저런 소동들, 나라가 붕괴되고 할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장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이런 리슨 양키 얼마나 이제 그 책이 이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자료로서 얼마나, 그러니까 당시에 지식인들이, 멍물들이, 쓸모있는 바보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가를 보여줘요. 열에 들떠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희한해집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문학가를 자처한 사람이지만 밀스 같은 경우는 사회학자라면서요. 사회가 웃기잖아요. 이런 냉철함이 있습니다. 이게 쿠바의 결과입니다. 베네수엘라 얘기도 이제 다 아시죠? 강제 다이어트가 됐고, 거의 평균적으로 12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12kg가 빠졌다. 못 먹어서. 동일한 사람 사진을 찍은 것들, 그 상점 주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가게에 상품도 가득 차가 있고 살집도 이렇게 올라가 있던 사진. 완전히 그러니까
살이 다 빠져가지고 선반에는 상품은 하나도 없고 이런 거 그렇게 지금도 그러죠. 한국의 좌빨들도 그럽니다. 다 미국 탓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아직도 그러잖아요. 그거 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그런 것도 미국 탓이라고. 쿠바. 이게 다 미국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해주면은 진짜 그런 줄 알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아까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지만 소위 사회주의 형제 무역으로 100억 달러씩 팍 부어주던 돈 무너지면서 팍 끊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 같은 거 카스트로가 개발하고 산업을 뭘 알아요? 경제정책을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닙니다. 정주영이 아니고. 근데 미국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가 이제 어떤 때입니까? 이제 그 59년, 60년대로 쭉 들어갑니다. 당시 이제 한국은 저 시기는 59년, 60년, 61년, 60년 4.19, 61년 5.16 그때가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쿠바보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아까 60년대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68혁명, 68 소동시대 그 60년대 유럽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아직 아니죠. 60년대 북한식의 표현을 빌자라면 고난의 행군 시대입니까? 정말로 머리카락 모아가 가발 만들어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일어나가는 그런 시대. 여전히 밥동량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고군분투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나가던 다른 데서는 풍요를 누리고 저런 데서는 혁명소동도 벌이고 할 때 한국은 우리는 그런 거 뭐 모릅니다.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전체 강의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만한 분들은 정말 혀를 차게 됩니다. 저도 뭐 이런 거는 예전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린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뭐 제목도 멋있잖아요. 생의 한가운데 혹은 삶의 한가운데라는 뭐 이 책 뭐 오래전에 이제 보고 그래서 야 대단한 책이고 양서고 굉장히 멋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랑말랑한 어떤 그 이런 어떤 품성을 가진 이제 작가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봤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고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밝혀져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참 꽤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이제 작가 네이버 검색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산문 작가 대학 졸업 후 35년부터 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로 활동했다. 39년 나치스에 가입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직장을 떠났다. 44년 남편이 러시아 전선에서 전사했으며 자신은 히틀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작품 출판이 금지당하고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게 됐다. 이어 반나치 활동으로 투옥되었다. 44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종전으로 살아났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거짓말입니다. 못다. 그 다음. 생의 한가운데라는 그걸 참 두들길 만한 어떤 제목이네요. 그죠? 모순의 삶. 그게 이제 무리오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발음이. 가톨릭 신학자. 이 참 저메린이라는 어떤 분 뭐 이름 혹시 들어보신 분 옛날 분들은 들어보시고 뭐 여성 뭐 동문학자로서 정말 대단한 근데 너무 요절을 해가지고 저네린 씨가 이제 그 번역을 했다. 자전적 그 소설이다 루이저린제. 근데 진짜 소설 장문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 이 사람이 실제 행적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교사 생활 그렇게 시작한 건 맞는데 교장이 유대계. 그래서 그 사람을 밀고를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린저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이제 히틀러 시대에 본격적으로 출세가 시작이 됐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그 신부, 가톨릭 신부인데 원래 가톨릭이고 해가지고 무리오 신부가 그래서 이제 훌륭한 어떤 이제 전기를 이제 그 쓰려고 자료를 쭉 모아나가다 보니까 황당무계에서 책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나치에 완전하게 사로잡혀가 있던 인물이었다. 나치의 젊은 기강요원이었다. 나치와 함께 성장하고 뭐 그렇다. 교장을 고발한 지 1년 만에 그냥 단순한 멤버가 아닙니다. 나치 청년 여성 조직, 독일 청년 여성 동맹, 교육소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게벨스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벨스 밑에서 일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니까 대본 작가로. 그 다음 이 책 참 밑에 데스 레벤스 이렇게 되나요? 레벤스 생, 삶 한가운데 미들 밑에 미들이죠. 삶의 양가. 참 멋있게. 자, 어쨌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단 나치 정권이 이제 몰락했죠. 그리고 이제 숨기고는 있고 하지만 선전활동, 나치의 선전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디로 숨는가 하면은, 가톨릭 좌파 쪽으로, 들어갑니다. 교계 쪽이 좀 숨어 들어가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종교 쪽에 이제 좀 고유한 콤플렉스가 좀 있죠. 어린 양을 다 받아줘야 된다. 참. 제가 약간 옆길로 벗어나는 얘기라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도 당한 겁니다. 70년대. 그래서 교회가 작살이 났죠. 빨갱이들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향림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거기는 김일성 소굴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여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숨겼는지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글 씁니다. 교회에서 이제 좌파들에게 글재주를 인정받아가지고 글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이렇게 이제 그 생존을 안 들키고 생존을 잘 보다가 60년대를 이제 맞이합니다. 60년대.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막 끌어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히피들이 날뛰고 또 베트남전 문제도 있고 반전 문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제 저 풍요의 시대에 다 터져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재미있는 이 시대는 또 이제 급작 테러리스트들이 날뛰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한 명이 잡혀요. 마케팅이라고 표현해놨는데 린저가 갑자기 이 테러리스트 잡힌 사람을 석방을 하라고 공개 성명서, 공개 편지를 발표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68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저래 하면은 주목을 확 받을 수 있는 머리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올라섰는데, 그 다음. 극작 테러리스트를 옹호했는데, 갑자기 양심적 지식인의 이미지.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진보가 붙어 있다라든가, 양심적 뭐 이렇게 붙어 이렇게 보면은, 늘 정말로 이제 본질적으로 알맹이가 있고 탄탄하고 정말 이제 양심이 있고 늘 그런 부분에 양심적 긴장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에다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올리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설적이게도 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들은 저게 남을 평가해서 쓴 표현이든 스스로 자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입에 진보라는 단어나 양심이라는 단어를 손쉽게 올리는 사람들은 양심, 진보 이런 단어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묵직하고 긴장된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저렇게 해서 명성을 획득하고 나서 60년대 말에 획득한 70의 년도 이제 브란트를 지지하는 비슷하죠. 한국과. 저래야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 한국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속골들, 보수골통, 뭐 이런 지루한 뭐 이런 세력들, 인물들은 지지하면 안 될 겁니다. 쪽팔려서 안 되죠. 그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는 사람, 문화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인간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습니다. 이 사진에 정말 참 친해 보이죠, 그죠? 누군지 아시겠죠? 네. 김일성하고 린저하고. 히틀러는 죽고 없어졌고, 이제 60년대, 70년대. 독재자에 대한 정신적 위탁과 열광. 히틀러가 사라진 후 방황하던 그녀가 새로운 대상으로 찾아낸 인물이 김일성과 호메이니. 호메이니에 대해서 제3세계 국가들의 빛나는 전범, 모범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린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란이 어떻게 됐나요? 이란 혁명, 호메이니 혁명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지위가. 그런데 호메이니는 그렇답니다. 체게바라가 20세기에 가장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일성 만난 거. 속에는 윤희상이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윤희상이 접근을 한 것인지 린저가 접근을 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쯤에서는 어떤 정도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요즘은 린저가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희상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포섭을 했다는 그러니까 린저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히틀러, 호메이니,
예. 김일성 마치 유명인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처받은 용 윤희상 이런 책 참 대단합니다. 린저가 그 생의 한가운데 말고 저런 책 썼다라는 게 얼마나 소개되고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북한을 영국 작가 제임스 힐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있습니다. 영화 샹그릴라 아시죠? 샹그릴라 그 잃어버린 낙원 뭐 하면서 북한을 이런 이제 정신 나간 유럽의 당시 서부에 얼빠진 이제 쓸모있는 바보들이죠. 좌빨 이제 거기에 환상을 품고 있는 지식인들이 북한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샹그릴라, 예, 가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사람. 여기 이제 요거는 뭐 편찬에 쭉 설명대로입니다. 예, 그 공식도 나와 있는 사진. 예, 그다음 1981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미 이제 그 80년대 이제 운동권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에 저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 이게 이제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이름이 들먹여지면서 친북적인 뭐 이런 것들로 막 소개가 되고 하면서 자료가 좀 돌았어요. 저는 이제 뭐 친북 종북 쪽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그 밥맛 떨어지 않은 쪽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이제 처음 뭐 접하고 야 이거는 진짜 엽기다 엽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범죄 자체가 없고 가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형무소가 없다. 교화소에는 쇠창살 없다. 교육생들은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교화소에 갈 수 있다. 교화소, 교도소죠. 들어왔다 나왔다 집안대로도 된다. 명예박사가 기도받았답니다. 일본인 호텔 투숙객이 방문해 문을 잠글 수 없다고 불평하자 북한 호텔 지배인이 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북조선은 전국적으로 자물쇠도 열쇠도 필요 없는 나라라고 했다. 도덕도 없고 강간도 없다. 약품도 필요 없다. 조선의학은 예방으로 해결함으로 폐혈이 실린고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예방으로 해결함으로 항생제도 필요 없다. 감기도 결핵도 좋은 영양과 예비검진 덕택에 전멸했다. 암도 조기 발견되어 없다. 신체 장애자에 대한 그것도 없다. 세상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는가? 나는 한 명의 장애자도 불구자도 보지 못했다라고 린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의 한가운데 이거 쓴 사람이 김일성 용비어청과 북한 기행문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저 이야기가 저 책이 저희 이제 사본 이게 그때 80년대 돌았습니다. 보고 혀를 찼죠. 처음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날조해서 한 건 줄 알았습니다. 루이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 이게 이미지가 안 맞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리고 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됐죠.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런 게 다 터져 나왔네요.
그다음 자, 이 이제 쓸모 있는 바보들 아까 이 소개시켰던 이제 책 여기에 대한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이 유스풀 이디어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발굴을 한 그러니까 원래 이 저자의 그러니까 발굴이라고 그러죠. 레닌이 그런 말을 했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모나첼은 저자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 백악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칼럼니스트하고 예.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반향을 일으킨 어떤 책이었습니다. 물론 MIT 같은 데서는 예, PC 언론들 이런 거 소개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막 그냥 언론들도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전혀 뭐 제대로 띄워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이런 뭐 그렇게 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용어가 굳어져가지고 일만 생기면 미국 탓을 해대는 좌빨들을 일컫는 통상의 명칭으로 이제 완전히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 책은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쭉 드리고 하면 요 내용으로라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라도 가령 다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여기 아주 뭐 치밀하게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돈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어떤 해괴망측한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예, 50년대, 60년대, 특히 60년대 아까 이제 유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기 60년대 이제 베트남전 문제, 그 다음에 반문화 운동 일어나고 히피 운동 일어나고 유럽에서 68 운동 일어나고 이 소동으로 6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풍력 이제 정부 복구가 일정하게 끝나고 아직까지 오일 쇼크는 닥쳐오지 않았고 이런 때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막 뭔가 들끓어오르는 뭐 미국이 뭐 완벽한 나라도 아니고 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이런 이 안에서 미국 내에서 저런 어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뜯어먹는 장악적 반미주의가 막 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문제를 가지고서 엄청난 이 베트남 전쟁 문제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어떤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은 현명하게 정말 잘하고 있죠. 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종식되고 나서 보트 피플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킬링필드에 캄보디아의 khmer-rouge의 킬링필드에 파묻혀 버렸지만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예, 그런 거 베트남판 쓸모있는 바보들 다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편승했던 베트콩 지지하고 반미하고 뭐 이랬던 그쪽에 이제 동반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수용소에 다 갇히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모든 건 미국이 나쁘다. 그리고 저게 전 세계 통념을 다 뒤덮어버립니다. 미군이 한국군까지 포함해서 베트남에서 대학살을 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이야기되고 이렇게 돼버리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누가 뭐 그랬다면서 뭐 정부기구에서 어디에 베트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문재인이가 그랬습니까? 참. 네. 베트남전에 베트콩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체험단 육성병원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파병된 한국군 병사가 이게 전쟁의 실제 상황입니다. 쭉 지나가는데 여성들이 이제 베트남식 모자 쓰고
논에서 일하다가 손 흔들어줘 이래 손 흔들면서 지나갑니다. 손 든 채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일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베트콩 그리고 여성들 뭐 이런 사람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겁도 나고 화도 나고 하면서 난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게 벌어진 실제 상황들. 전쟁터라는 게 그렇죠. 양민을 학살한다. 이런 참 그러니까 저들의 6.25 때도 마찬가지고 좌빨들은 북한은 절대로 인민재판에 대해서는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때 당시에 서로 충돌을 하고 그야말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용공적 의심이 가는 그냥 무리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한국 측에서 다 학살이라고 그래버리죠. 그때 미군이 처음에 왔던 미군 병사들은 경험 없는 어린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베트남 가가지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 소녀, 젊은 여성, 베트콩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손 흔들고 반갑게 이러다가 총 맞아 죽고 하는 미군들도 젊은 병사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전들은 계속 이렇게 들어요. 만행을 벌였다. 이렇게. 물론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게릴라전 같은 싸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폭격을 내대고 이렇게 갑니다. 네이팜탄도 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선전에 놀아나고 당한 게 너무 많았다는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0년대, 80년대 이 상투적인 얘기들 늘 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핵전쟁을 미국이 부추긴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저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똑같은 정신적인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나중에 저를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도 그렇잖아요. 핵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북한이. 그런데 남쪽의 바보 혹은 이게 불순한 건지 바보인 건지 그게 겹친 건지 어떤 사람은 내가 썩은 나이에 들어간 친구죠. 돈 주고 사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유시민이죠.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남한 탓이고 미국 탓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 순간에도 소련은 세계 적화를 위해 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작을 끊임없이 정규 비정규전을 다 동원해서 작업들 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세계를 위협에 저런 위험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소리가 미국 안에서 난무하고 그래서 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을 때의 책입니다. 레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주요 인물로 소개를 안 했지만 간단하게 뒤에서 이름 몇몇 더 조지 버나드 쇼라고 또 독서를 잘하는 어떤 그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 대단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그렇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정말 대단한. 근데 저 사람이 아주 이제 그 모스크바 여행을 갑니다. 소련이 이제 공산화되고 나서 먹을 거라든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갑니다. 소련은 전혀
먹을 게 넘쳐나고 굶주림이 없는 데니까 뭐 준비가 갈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뭐 소련이 잘 모셨죠 뭐.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소련은 대단하더라고 입방정을 떨고 다니고 로나드 쇼가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는 미국의 현장에서 느낀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좌익만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만이 아니라 위장된 혹은 착각 속에서 엮여가 있는 각종의 결국은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여기에 사로잡혀가 있는 신좌파이기도 하고 문화좌파이기도 하고 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온갖 레토릭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 분자들이 정치적인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적인 데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내대는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년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잠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걸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린 거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작 자체가 어떤 식이든 문화적인 어떤 이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 똑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쿠바의 혁명에 무슨 뭐 대단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 쭉 그런데 그랬던 만큼이나 이게 사실은 뭔가라면은 좋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버럴 혹은 진보주의자 족발들은 가치관 혁명 비록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으나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치카가 히틀러를 주목을 하고 그러면서 늘어나왔던 그 망발에 가까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쌓아 올렸던 유럽 문명의 구세계의 오래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정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대로 물려받았네요. 그죠?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또 슬로건을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팍 올 겁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방해 없이 즐기자. 여기에 그 비장한 그러니까 계급혁명 그런 건 없죠. 즐기자. 선거는 바보들의 함정이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사실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현실적 사실적 그런 거 필요 없다. 불가능을 요구해라. 자, 저걸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통속적인 말. 땡깡을 부리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저 밑에 이거는 국회, 극장 이런 겁니다. 국회가 이제 극장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모든 극장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류의 그걸 써붙였답니다. 그래서 다 점령을 해가면서 거기서 정치 집회 개최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예. 특히 여학생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저렇게 볼셰비키 혁명은 그렇게 못하죠. 내가 볼셰비키 혁명을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총 들고 막 저렇게 하고 할 때 내전을 벌이고 할 때 그거 안 됩니다. 예.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때로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난동, 소동 그냥 68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68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어서 마음껏 방해 없이 즐기자. 그 다음 애시당초 68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대학가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방문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죠? 네. 남녀분리, 성적어가 바닥에 저렇게 깔려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저항하고 맞서고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게 직접적 원인이었다.
기숙사 분리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뭐 시간대별로 통제도 하고 대학에 뭐 남녀 기숙사 나눠져가 있고 요즘은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그랬겠죠. 여기에 이제 러브, 낙와 전쟁이 아니라 사랑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말고 사랑을 하자 뭐 이렇게 이게 쭉 진행돼 들어가면서 실제 상황은 뭐였느냐? 전쟁 동안 이를 악물고 소위 하면 된다는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온 기성세대 그와 달리 풍족한 소비생활과 문명생활을 누리던 당시의 젊은이들이 에이 들이받자. 그래서 저는 배고픈 게 아니라 지루함을 못 참아 터져나온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사르트르 구토 그거 보셨죠? 이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지? 라는 압축적으로 육파를 설명한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자파라고 불렸던 것은 구자파에 대해서도 못 참겠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 성정치라는 거 이런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책 옛날 책입니다. 옛날 번역은 돼 나와가 있고 새삼 이제 저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30년대에 있었어. 이제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였던 사람이 쓴 책. 이런 디섹슈얼의 폴리티코 뭐 이렇게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게 제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뭐 이것보다는 저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문화적 전복의 문제하고 저렇게 연결돼가 있다라는 것들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구 가치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전통 문명이 계속 지켜온 나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혹은 쓰잘것없는 걸로 간주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적이 된 것은 그렇죠. 기독교 문명이죠. 예치카에서도 보였고 그게 저는 문화적인 행태에서든 정치적인 행태에서든 역사 철학의 행태에서든 끊임없이 이런 게 시작이 되고 시도가 된 겁니다.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30년대 학술적으로 분석 속에서 제기됐던 것들이 그냥 이제 이러자 라고 하면서 다 터져나옵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도발적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 다음 자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저러면서 저 68 포스트 모더니즘 저런 걸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마침내 이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어떤 이런 걸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가지고 68에서 전복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다 인정하게 만드는 더 이상 그거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올바름이라고 하지만 부당함이죠. 이 만화가 정말 슬픈 일이죠. 그죠? 내로남불이죠. 그죠?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네. 흑인 아이가 I like being black. 나이스. 백인 아이가 나이스라고. I like being white라고 했잖아요. 인종주의자라고. 네, 이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쫙 지배하고 덮여져가고 차곡차곡 쌓아져 와가지고 여기까지 자 폴리티컬 코렉트 PC라는 인상에도 쓸모있는 바보들의 문제하고 다 결합돼서 겹쳐가 있는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성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긴장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굳이 이제 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일종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주어진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은총이고 축복인 거죠. 선물은 남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긴장돼.
그래야 돼요. 아까 구호에서 보셨죠. 부담 없이 즐기자 라는 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즘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동성애, 프리섹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PC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네가 왜 간섭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깨뜨려 나가는 거죠. 해체시켜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람시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바로 그런 것들을 장기 항전적 관점에서 지구전적 관점에서 수법으로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성정치라는 책을 글을 쓴 30년대에 그람시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슈페트 얘기 이 참 지식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자기 파괴적 경향은 지식인 계층의 끝없는 확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페트가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든지. 저는 슈페트가 자본주의자인지 사회주의자인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겠고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은 워낙에 날카롭다. 쓸모있는 바보들의 문제, PC의 문제, 문화적 전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뚫어보고 있는 거다. 예. 원래 이 초안은 20년대에 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1년도에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지식인이 인정받게 되는 주된 기회는 현실적으로든 잠재적으로든 해방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달려가 있다. 정말 신랄합니다. 그죠? 지식인들이 다른 자들과 구분되는 특징의 하나는 실제 업무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해방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늘어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내대면서 자본주의가 상처를 입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그 자체로는 튼튼하고 막강하고 안정적이나 이렇게 부서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지식인 문제를 경고합니다.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진 합리적 성격 때문에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세력들을 자본주의 체내에서 만들어 키워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식인인데 즉 뭔가 하면 자유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의 그늘 속에서 자유를 파괴하려는 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들이 행세를 하면서 균열시키고 거미가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자본주의적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람시 30년대 아까 성정치 마찬가지로 이런 다 동시대에 문제의식들입니다. 이 문제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역인 부르주아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유의 가치를 신봉하며 그 속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부르주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엇을 경계를 하고 무엇을 긴장되게 바라봐야 되는지 적어도 느낌은 확실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또 다른 사람들 이름들 이제 들먹하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리끼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동반자 쓸모있는 바보인지 위선자인지 고리끼라는 러시아 작가 공산주의자였고 혁명에 봉사하고 참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에 의해서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파금이라는 작가 이름 들어봤습니다. 파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귀라고 불렸다는 거죠. 우귀 소귀신 외양간에 가둬져가지고 10년 동안 맨날 두드려 맞았다고 합니다. 작가입니다. 대작가고 문혁대 그 만행들 보셨죠? 나는 한 마리 소였다. 이렇게 버나드 쇼 스탈린 흉상을 책상에 올려놨다. 이런 사람입니다. 러시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
뭐 그레이엄 그린 잘 모르실 텐데 사무엘슨 저 사람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7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고 89년도에 소련의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확신을 단언을 합니다. 바로 이에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그 다음 소련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저는 대학 시절에 사무엘슨 경제 이제 사무엘슨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손이 안 가요. 저 사실을. 쓸모있는 바보들의 운명은 결국 쓸모없는 바보로 전락합니다. 세계 도처에는 이런 바보들이 줄을 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에는 전혀 다른 이런과 다른 정말로 제가 서두에 세계사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박사. 1923년입니다. 1923년 공산당 당부당. 그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시기에 지식분자들 가운데서 동서세계를 막론하고 일찌감치 공산당 안 돼, 공산주의 안 돼 라고 본격적 지식으로서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 사람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바로 저렇게 직설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딱 그냥 못을 박습니다. 이대로입니다. 모두가 레닌의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5가지에서 안 된다. 공산주의는 결국 안 된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재산을 나누면 첫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둘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셋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넷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그 앞에 모든 바보들을 다 그러니까 두들겨 부숴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PC 소동들, 68 소동들, 사르트르, 예이치카, 린제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1923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자입니다. 돌아서 보는 화려한 레토릭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뚫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 양해겸, 부탁겸 29일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 트러스 포럼 김은구 대표의 요청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저희 서울대 가서 한번 했으면 그래서 이제 학교 나들이를 해서 말하자면은 학교에서 시작한 일을 학교에서 한번 매듭을 한번 지어볼까라는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서울로 가서 저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이 문제들을 수습하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쳐들어가서 보수혁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수 문화혁명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가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 한번 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줄기차게 썰어보고
많이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이강호 위원님께서 뭐 본명도 따로 있으시긴 하지만 그 저기 그 사실 이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자꾸 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하신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원죄를 씻으시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총학생회 그 학생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 그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예약이 되면 거기서 하고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학교 안에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예약되면은 다음 주는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기서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 29일에 진행할 장소를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전에 것도 다 봤어요, 영상. 예. 아이고 재밌다. 아유, 진짜 재밌어요. 예. 저는 제가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저희가 10월 복수주의자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 보수주의자 그걸 접수하는 저희가